서로 미비자 추방 이후의 다카 프로그램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양승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천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가운데 고당 측에서 중간 선거 우편 투표를 놓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뉴욕시 아파트 매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총 9개 주에서 대규모 촉매 변환기 절도단 21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부당 이익이 총 5억 4,5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한 흑인 고등학생이 아시안 학생을 칼로 공격하는 동영상이 SNS에 퍼져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비판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소속 코넬 대학교에서 약물을 복용한 최소 4명의 재학생과 프터니티 부설에서 1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이후에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규정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드리머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규정은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제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다카 시행령을 공식 대체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다카 최종 규정과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최종 규정은 다카 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영구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입법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의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당국은 기존의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해 승인해 줄 수 있으며 신규 혜택 제공은 금지돼 있습니다. 다카 제도와 관련된 소송은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지난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이 제도가 마련된 2012년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이후 항소재판에서는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0월 초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공표한 다카 최종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제도의 운명은 다시 연방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정확히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사를 참조하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앞서야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유권자 7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답변이 50%와 48%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8년 중간선거의 경우 같은 시점 조사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7%포인트 앞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승리한 2010년과 2014년 중간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보다 실제 투표에서 더 큰 차로 앞섰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적극적 투표 참여에 있어서도 공화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을 앞섰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4%가 투표 의사를 밝힌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80%가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76%가 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81%의 응답자가 경제를 꼽았으며 인플레이션, 민주주의 위협 등도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낙태라는 답변은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32%가 경제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32%는 낙태를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선택했고 공화당은 12%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권자 10명 중 4명은 2년 전과 비교해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답변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할 정당을 묻는 항목엔 응답자의 52%가 공화당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38%에 그쳤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율은 50%에 달한 반면 민주당은 38%였습니다. 반면 교육과 낙태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각각 47%와 50%의 지지율을 보였고 공화당의 지지율은 44%와 37%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은 경제에 대한 불만족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기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이미 4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전지마다 우편 투표를 놓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내 47개 주에서 4,100만 명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마치는 등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2018년 당시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공화당이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공화당 전국선거위원회와 주 대법원이 봉투에 투표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우편 투표는 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장의 표가 무효 처리될 예정이며 이는 박빙 승부에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규모라는 관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주 국무장관 공화당 후보인 크리스티나 캐러모가 지난달 디트로이트 선거 책임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미 공화당이 대리 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의 주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진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를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리 투표 가능성 등 음모론을 펴며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 요건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꽃 튀는 접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50%대 48.8%로 접전 끝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지역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손을, 그전 2008년과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최근 7%를 넘어서며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뉴욕시 아파트 매매 건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부동산 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에 따르면 지난달 계약된 맨하탄 아파트 매매 건수는 596건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50% 감소했습니다. 콘도 매매 건수는 약 60%, 코앞 매매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4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부동산 매매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먼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자 몰개지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다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매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판매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3월에만 해도 맨하탄 매물은 코앞이 1,100개 이상, 콘도는 900개 이상 시장에 나왔었지만 지난달의 경우 3월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맨하탄 외에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브루클린의 주택 매매 거래가 특히 급감해 코앞과 콘도 매매 거래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58% 줄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구매자의 매월 평균 몰개지 부담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7% 불어났습니다. 특히 리얼터닷컴은 몰개지 금리 상승 후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부터 거래가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역대급으로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이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초 3% 안팎이었던 30년 고정 몰개지 금리는 7%대를 기록해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적 환경 전망을 고려하면 집값은 계속 둔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당국이 총 9개 주에서 대규모 촉매 변환기 절도단 21명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이 중 뉴저지에서 거래된 부당 이익이 5억 4,500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수사국, 연방국세청,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미네소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총 9개 주에서 대대적인 촉매 변환기 절도 조직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헤비메탈 작전 수행을 통해 이들은 관련 용의자 21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뉴저지 주민이 5명이 포함됐으며 아시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모두 32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주택, 은행 계좌, 현금, 고급 차량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중 9명은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 운송 및 돈 세탁 공모, 기타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절도범들은 자택에서 무허가 비즈니스를 운영한 27, 31세 아시안 형제와 51세 여성에게 촉매 변환기를 되팔기 위해 뉴저지주에 DG 오토로 물건을 운송했으며 3,800만 달러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건을 받은 DG 오토는 촉매 변환기에서 금속 분말을 뽑아내 금속 전재소에 팔아 5억 4,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는 차량 밑에 붙어있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로 값비싼 팔라듐, 백금, 로듐 등 희귀금속으로 제작돼 금보다 온스당 가치가 높은 데다 1분 이내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식별 번호가 없어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절도범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상태에 따라 블랙마켓에서 개당 1,000달러 이상에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보고한 촉매 변환기 도난 클레임 청구 건수는 32,265건으로 총 6,26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무려 1,173%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 한 고등학교 내에서 흑인 학생이 아시안 학생을 칼로 공격하는 동영상이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북부 유티카에 소재한 토마스 프록터 하이스쿨에서 한 흑인 학생이 같은 반 아시안 학생을 칼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영상이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하며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비판 이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학교 복도 내에서 17세 흑인 남학생이 같은 반 18세 아시안 남학생의 뒤를 쫓아 뒤통수를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에 반격을 하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흑인 학생은 자신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며 주먹으로 아시안 학생을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들어 아시안 학생의 손과 등을 찔렀고 해당 장면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통해 녹화됐습니다. 사건은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흑인 학생을 아시안 학생으로부터 떼어내면서 종료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일 트위터 계정 애쉬원 도안에 포스팅된 이후 17,700개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화됐고 공격을 먼저 가한 학생, 흉기를 소지한 학생 모두 흑인 학생이므로 가해 학생을 기소하고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혐오 범죄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안 학생은 손과 등에 자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가해 학생은 폭행 및 흉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티카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등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순찰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 소재한 아이비리그 소속의 코넬 대학교에서 약물을 복용한 최소 4명의 재학생과 프터니티 부설에서 1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나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넬 대학 총장과 캠퍼스 생활 총괄 책임자는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주말에 발생한 코넬 대학교 관련 범죄 경보에 분노하고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사건은 캠퍼스 부근 프래터니티 부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3일 사이 프래터니티 시설에서 파티를 벌인 학생들 중 마약이 첨가된 음료수를 마시고 무력해진 최소 4명의 학생과 관련해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신고한 학생들은 그들이 히프놀 또는 루피스로 알려진 약물에 노출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히프놀은 1996년 이래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된 약물로 진정 효과가 있는 환각제입니다. 극심한 중독감과 기억 상실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 간 기능 상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섭취 후 30분가량 이후부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곧 말하기가 힘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되며 약 1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무엇보다 음료에 떨어뜨려도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지난 일요일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코넬 대학교 프래터니티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파티와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학생 지도자와 코넬대 교직원의 조치가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교 행사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관련된 약물에 대해 술에서 특이하게 쓴맛이 나거나 푸른색을 띈다면 무조건 기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량을 마신 후 비정상적으로 술에 취한 느낌이 든다면 신속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 당신이 술에 취한 정도 또 술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 즉시 음주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확진자 가운데 이 변이에 감염된 비율은 총 35%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전 23.2%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15일까지만 해도 약 9% 수준이었는데 3배를 넘어섰습니다. BQ1 변이가 전체 약 16%, BQ1.1 변이가 이보다 많은 19.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보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Q1 변이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일부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지난주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8%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관련해 조사한
전년 같은 기간 CPI 상승률 전망치는 7.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월 CPI 상승률 8.2%보다 소폭 둔화한 수준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 10월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올랐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여전히 대폭 상회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마라톤 축제로 불리우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어제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시에서 열렸습니다. 맨하탄 남서부의 섬인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 맨하탄 등 5개 자치구를 모두 거쳐 센트럴파크에서 끝나는 뉴욕 마라톤은 세계 마라톤 동호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방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대회가 진행됐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125개국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마라토너가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호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케냐의 에벤스 체벳이 2시간 8분 41초로 남자부에서 우승했고 케냐의 세런 로케디가 2시간 23분 23초로 여자부 우승자가 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오는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인구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대 수명과 가임 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약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 2080년에는 약 10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털리 카넴 유엔 인구기금 사무총장은 80억 인구는 인류에게 중대한 이정표라며 기대 수명이 늘고 모성, 영아 사망률이 줄어든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류의 영향으로 온난화가 심화되는 등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인구 증가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